할아버지에게 1,00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의 가족은 의도적으로 내 재산을 축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요구했고 시누이는 제네시스 G90을 사달라고 졸랐다. 남편은 내가 거절하면 이혼하겠다며 협박했다. 그가 바람 피우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다. 좋다. 이혼하자.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마치 내 마음을 뒤덮은 슬픔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가랑비가 내가 꽉 쥐고 있는 검은 우산을 적셨다. 내 앞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흙더미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유일한 분, 할아버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 할아버지는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셨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한옥에 사셨고 늘 같은 옷을 입으셨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 때문에 남편의 가족은 항상 우리 가족을 무시했다. 내 남편 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지루함과 조바심만이 가득했다. 심지어 그의 비싼 구두에 장례식장에 진흙이 튀었을 때 짜증 섞인 소리를 내는 것도 들었다. 우리 뒤에서는 시어머니인 박 여사와 시누이 민지가 부채질을 하며 습한 날씨에 대해 불평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이다. 민준과 결혼한 3년 동안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문병은커녕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의 인사에 답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들 눈에 나와 할아버지는 자신들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가족에게 운 좋게 들어온 가난한 사람일 뿐이었다.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우리는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왔다. 평소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는 이제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낡은 소파에 앉아 눈물이 다시 흐르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 나를 위로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 박 여사와 민지는 더러워질까봐 소파에 앉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만해라, 서아야. 죽은 사람은 울어도 살아 돌아오지 않아.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이 집은 너무 퀴퀴한 냄새가 나. 민준아, 그냥 집에 가자. 여기서 나는 나프탈렌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민준이 어머니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그를 안으로 모셨다. 박 여사와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허름한 집에 저렇게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안녕하세요, 서아 씨. 박 회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인사하며 내 앞에 나무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던 민준도 이제 고개를 들어 그 변호사를 의문스럽게 쳐다보았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서아 씨, 저는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해 왔습니다. 2년 전에 이 서류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가죽 가방을 열며 설명했다. 유언이라는 말에 박 여사와 민지의 귀가 쫑긋 섰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던 그들이 갑자기 거실로 다가왔다. 박 여사는 의자를 끌어 민준 바로 옆에 앉았고
민지는 어머니 뒤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그들의 입가에 어린 경멸적인 미소를 볼 수 있었다. 물론 낡은 집에 사는 늙은이가 빚이나 고물 말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겠는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 변호사님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어 헛기침을 한 후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원장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기는 감정적인 메시지들로 가득했다. 내가 항상 꿋꿋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자존심을 지키는 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메시지였다. 그 문장들을 들으며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마치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문서의 핵심 부분에 이르렀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다. 나 박현식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어떠한 강요도 없이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나의 유일한 손녀인 이서아에게 양도함을 밝힌다. 김 변호사님은 잠시 멈추고 페이지를 넘겼다. 해당 재산은 여러 시중은행의 예금, 부동산 회사의 주식, 그리고 서울 중심가의 여러 토지 자산을 포함하며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액은 1,000억 원에 이른다. 정적. 거실은 갑자기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000억 원. 항상 소박한 반찬과 낡은 자전거로 다니시던 할아버지가 1,0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나는 남편의 가족 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반응은 훨씬 더 극적이었다. 민준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박 여사의 눈은 안구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민지는 입을 너무 크게 벌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경멸적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엄청난 충격으로 대체되었다. 1,000억 원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침묵을 깼다. 그녀는 마치 그가 외계어를 말한 것처럼 김 변호사님을 쳐다보았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이 노인네가, 아니, 고박 회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김 변호사님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인. 모든 서류와 자산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검소한 삶을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면 이 모든 자산은 즉시 서아 씨의 명의로 이전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김 변호사님이 돌아가자마자 남편 가족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할아버지의 집을 역겨워하던 박 여사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고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내 어깨를 감싸고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애정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 세상에, 서아야. 정말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내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내가 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는구나. 힘내렴, 얘야. 이제 너에겐 우리가 있잖니. 언제나 널 지켜줄 가족이. 박 여사가 최대한 부드럽게 꾸민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 비꼬는 투로 나를 대하던 민지도 할아버지의 낡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서둘러 가져다 주었다. 이거 마셔요, 형님. 하루 종일 우느라 힘드셨을 텐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민지한테 말해요, 형님.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침에 내 옷이 완벽하게 다려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던 민준조차도 이제 내 옆에서 나를 껴안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기분을 너무 몰랐어. 이제부터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나는 그들의 포옹과 달콤한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내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정말 역겨웠다. 3년 동안 그들이 써왔던 퉁명스럽고 거만한 가면은 탐욕에 의해 추동된 위선의 가면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내 할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변호사가 방금 언급한 1,000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 여사는 자진해서 저녁을 준비했다.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닭고기 버터구이를 내놓았다. 저녁 식사 내내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칭찬하며 이 가족이 나를 가진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의 유산에서 불어온 이 신선한 바람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생충 같은 가족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들이 곧 보여줄 탐욕의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낭독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매우 즐거우면서도 동시에 역겨워졌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는 거의 매일 아침부터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가져오고 식탁을 정리하며 마치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시어머니처럼 행동했다. 시누이인 민지도 안부를 묻거나 사랑하는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나를 부르는 문자를 부지런히 보냈다. 물론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토요일이었고 나는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주는 안에서 샤워 중이었다. 갑자기 거실 쪽에서 신이 난 발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와 민지가 화난 얼굴로 나타났다. 박 여사는 고급 주택단지 브로셔처럼 보이는 번쩍이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민지는 자신의 태블릿을 꼭 껴안고 있었다. 안녕, 우리 예쁜 며느라. 쉬고 있었니? 박 여사가 과장되게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녀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내 바로 앞 의자에 털썩 앉았다. 민지도 그녀를 따라 앉으며 활짝 웃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마침 오늘이 휴일이라서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찻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 눈은 그들이 가져온 서류철과 태블릿을 힐끗 쳐다보았다. 서아야, 내가 보니까 너랑 민준이가 사는 이 집이 이제 좀 좁아 보이는구나.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어쩌니. 우리 손주가 이렇게 환기도 잘 안 되는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니. 박 여사가 서론을 시작했다. 이 집은 결혼 전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그가 우겨서 등기는 민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번쩍이는 서류철을 열어 내 앞에 내밀었다. 내 눈에는 높은 기둥, 넓은 마당, 그리고 뒤뜰에 아름답게 구부러진 수영장이 있는 웅장한 클래식 유럽 스타일의 집 그림이 들어왔다. 그 위에는 프레스티지 힐스 다이아몬드 클러스터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 좀 봐, 서아야. 어제 내가 우연히 부동산 박람회를 지나가다 봤는데 이 집 정말 예쁘지 않니? 지금 상속녀가 된 네 신분에 딱 어울려. 이제 우리 가족도 격을 높일 때가 된 것 같아. 게다가 이 집 가격은 300억 원밖에 안 해. 내 유산 1,000억 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지. 내가 알아봤는데 현금으로 내면 할인도 꽤 받을 수 있대. 이 집 사주렴. 내 이름으로 해도 괜찮아. 하지만 나랑 민지도 거기서 같이 살 거야. 우리 다 같이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니? 박 여사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반짝이며 말했다.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민지가 못지않은 열정으로 끼어들었다. 그녀는 그 집 브로셔 위에 자신의 태블릿을 놓았다. 태블릿 화면에는 최신형 포르쉐 스포츠카의 새빨간 사진과 여러 개의 희귀한 에르메스 버킨백 이미지가 떠 있었다. 형님, 어머님이 집을 사달라고 하셨으니 민지는 소소한 것만 부탁할게요. 민지가 역겨울 정도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요즘 학교 친구들이 다 새 차 자랑하는데 형님이 억만장자가 됐는데 민지가 아직도 낡은 국산 중고차를 타면 되겠어요? 창피하잖아요, 형님. 이 빨간 포르쉐 사주세요. 가격은 50억 원밖에 안 해요. 아, 그리고 이 에르메스 버킨백도 친구들 모임에 들고 가게 사주세요.
다 합쳐도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발요. 사랑하는 서아 형님. 형님 돈 1,000억 원은 민지한테 이런 거 사줘도 절대 바닥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아주 형편없는 코미디 쇼를 보는 것 같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잃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묘지도 아직 다 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3년 동안 나를 쓸모없는 가난한 여자라고 모욕하던 남편의 가족이 이제 수백억 원짜리 악몽 같은 제안서를 뻔뻔하게 내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1,000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금이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즐길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다. 나는 교묘하게 대처해야 했다. 지금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되었다. 내 계획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 와, 집이 정말 좋네요, 어머님. 민지가 고른 차랑 가방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내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박 여사와 민지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다.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서아는 효심이 깊은 아이야. 틀림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거야. 박 여사가 신이 나서 소리치며 민지의 팔을 툭 쳤다. 그럼 형님, 오늘 바로 차랑 가방 사주시기로 한 거죠? 점심 먹고 바로 쇼룸으로 가요, 형님. 민지도 못지않게 들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미 그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더욱 넓게 지으며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 안타깝네요, 어머님. 민지야, 유사는 당분간 인출할 수가 없어. 순간 박 여사와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의 들뜬 표정은 짙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뭐라고, 왜 인출할 수 없다는 거니? 변호사가 그건 전부 내 것이라고 했잖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즉시 높아졌다. 퉁명스러웠다. 돈 문제에 관한 한 그녀의 위선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게 큰 금액의 자산 명의를 이전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머님. 많은 법적 절차, 세금, 그리고 은행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현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데 가장 빨라도 6개월, 어쩌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부동산 자산은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유산에서 단 한 푼도 없어요. 예전에 있던 제 저축은 민준 씨가 사업 자금으로 쓴 거 아시잖아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분노를 참느라 붉어졌고 민지는 짜증스럽게 입술을 삐죽거렸다. 태블릿과 브로셔가 테이블 위에서 거칠게 치워졌다. 바로 그때 민준이 뒷문에서 나왔다. 그는 이미 정장 차림으로 깔끔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굳은 얼굴을 보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아침부터 왜 이렇게 뚱해 있어? 민준이 내 옆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다. 박 여사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내 아내 때문이지. 엄마랑 네 동생이 그동안 이 애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며 참아준 것에 대한 선물로 집이랑 차 좀 사달라고 했을 뿐인데. 글쎄 돈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핑계를 대는구나. 다 핑계지. 인색해서 그래. 역시 가난뱅이 근성은 어쩔 수 없나 봐. 갑자기 부자가 돼도 시어머니한테는 인색하기 짝이 없구나. 서아야,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 그들도 내 가족이잖아. 그들에게 뭘 좀 사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1,000억 원은 엄청난 돈이야. 우리 엄마한테 집 한 채 준다고 네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다른 예금을 먼저 쓰든지 아니면 그 유언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마. 민준이 명령조로 꾸짖었다. 나는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가 감히 어머니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나에게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하다니. 그가 감히 나를 인색하다고 비난하다니. 내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이 집과 차에 대한 제안은 정말 미친 짓이었지만 이 가족의 어리석음과 기생충 같은 근성에 대한 반응은 더욱 그랬다. 미안하지만 민준 씨, 나는 단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과 민지가 고급 주택과 스포츠카를 원한다면 당신들 돈으로 직접 사세요. 할아버지의 유산은 내 것이고 그 돈이 어디로 갈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단호하고 차가운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어조로 대답했다. 내 거절의 말이 그렇게 직설적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흘러나온 후 우리 집 뒷마당 테라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갑자기 뻣뻣하고 답답하게 변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내 앞에 굳어버린 세 명의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용물이 식어가는 찻잔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상 피해왔던 큰 전쟁의 시작을 말없이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내 인내의 껍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박 여사가 잠시의 충격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다. 거짓된 달콤한 미소로 장식되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목에 핏줄이 튀어나와 보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마치 주택단지를 한 바퀴 마라톤 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보았고 마치 그 자리에서 나를 산채로 삼켜버릴 듯했다. 그녀는 찻잔이 심하게 흔들리고 내용물이 내가 아끼는 해바라기 무늬 식탁보 위로 조금 쏟아질 정도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서아야. 박 여사가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모조 금반지로 장식된 그녀의 검지가 내 얼굴 바로 앞을 향했다. 네가 감히 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다니. 우리더러 우리 돈으로 집이랑 차를 사라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동전 몇 푼 구걸하는 거지라도 되는 줄 알아. 나는 시선을 돌리거나 과거에 그녀가 화를 낼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본 다음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머님을 거지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 단지 논리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유산은 아직 인출되지 않았고 설령 인출되었다고 해도 그건 전적으로 제 권리예요. 어머님이 300억 원짜리 집을 민지가 50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사달라는 요구는 전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요, 어머님. 수백억 원이 손바닥 뒤집듯 인출될 수 있는 드라마 속이 아니라고요. 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대답을 듣자 박 여사의 거짓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최대한 극적으로 꾸며낸 목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민준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다. 들었니, 민준아? 내 버릇없는 아내가 내 엄마를 어떻게 모욕하는지 내 귀로 직접 들었지. 내가 재산의 일부를 좀 달라고 했다고 나를 미친년 취급하잖아. 세상에, 이게 무슨 시련이야. 내가 너희 결혼을 힘들게 허락하고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이 여자를 우리 명망 있는 가문에 받아들였는데 이게 내가 받는 보답이라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정말 인정머리 없는 인색한 년이야. 박 여사는 손가락 사이로 슬쩍 내 반응을 살피며 통곡했다. 무대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민지도 그 저급한 드라마에 합류했다. 그녀는 바닥에 발을 구르며 투덜거렸다. 맞아요, 오빠. 형님은 정말 못됐어요. 민지는 그냥 차랑 가방 사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것도 안 돼요? 친구들이 알면 민지를 얼마나 비웃겠어요. 형님이 갑자기 억만장자가 됐는데 민지는 아직도 싸구려 물건이나 쓰고 다니잖아요. 창피해요, 오빠. 형님은 일부러 학교 친구들 앞에서 민지를 창피 주려는 거예요. 민지가 더 젊고 예뻐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독하게 인색한 거고요.
민지의 어이없는 이유를 듣고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내가 그녀가 더 예뻐서 질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에 남은 차를 그들의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억눌렀다. 그래야 그들이 이 미친 망상에서 깨어날 테니까. 아까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던 민주는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의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그의 가족 재산을 방금 강탈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자인 것처럼.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위협적인 자세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단단히 집혀 있었다. 서아야, 말 조심해. 너 정말 너무했어. 민준이 쩌렁쩌렁한 바리톤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큰 소리를 쳐. 너는 그냥 아내일 뿐이야. 내 의무는 나에게 복종하고 내 가족을 존중하는 거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고 해서 거만하게 굴고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예의가 없으면 재산은 아무 의미도 없어. 예의요? 나는 비웃으며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오빠가 예의를 말하는군요. 그럼 며칠 전에 할아버지를 잃은 사람에게 수백억 원짜리 사치품을 요구하는 당신 가족의 예의는 어디에 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치 할아버지의 유산이 자신들의 땀의 결실인 양 며느리를 착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봐요, 민준 씨. 내 반박에 민준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는 내가 반항하는 모습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결혼 3년 동안 나는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다툼을 피하기 위해 항상 양보하는 아내였다. 나는 항상 내 감정을 억누르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모든 나쁜 대우를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친절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간주되었다. 상식이라고, 내 상식으로는 가족으로서 서로 행운을 나누는 게 당연해. 민준이 지지 않고 받아쳤다. 잊었어, 서아야. 그동안 내 신분을 상승시켜준 건 우리 가족이야. 내가 너 같은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주지 않았다면 너는 영원히 할아버지의 그 낡은 집에서 비참하게 살았을 거야. 넌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해. 우리 엄마한테 집을 사주는 건 그동안 우리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이야. 학교도 못 다닌 사람처럼 인색하고 계산적으로 굴게 아니라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녹슨 단검처럼 느껴졌다.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거짓의 독을 퍼뜨렸다. 내 신분을 상승시켜줬다고. 보답하라고. 실제 사실은 내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수입으로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항상 감당해왔다는 것이다. 반면 민준의 월급은 대부분 자신의 생활 방식에, 그리고 물론 이 기생충 같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는 데 쓰였다. 우리가 사는 이 집조차도 내가 수년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것인데, 그는 교활하게도 자신의 체면을 위해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슨 친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의 계속 높아지는 목소리와 대조적으로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제 요리가 맛없다고 비꼬시던 친절? 민지가 몰래 제 비싼 옷과 화장품을 쓰고는 죄책감 없이 잃어버리던 친절?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제 개인 저축을 가져가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당신의 친절 말인가요? 그건 네가 인색해서야, 서아야. 넌 항상 돈 문제를 들먹이잖아. 넌 대체 어떤 아내야? 남편한테 그렇게 계산적이라니. 민준이 사실을 왜곡하려 하며 더욱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내 코 바로 앞을 가리켰다. 잘 들어, 서아야. 내가 내 남편으로서 지금 당장 명령한다. 당장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어떻게든 오늘 당장 그 돈의 일부를 인출하든지
아니면 어디서든 돈을 빌려와. 내일 아침까지 엄마와 민지가 원하는 집과 차가 눈앞에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넌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될 거야. 아까 우는 척하던 박 여사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교활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필사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꼈다. 민지도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마치 방금 주인에게 혼난 하녀를 쳐다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동정심과 역겨움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 머리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군요, 민준 씨. 나는 절대 당신의 그 미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유산 중 단 한 푼도 당신 어머니나 여동생, 그리고 당신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은 민준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 같았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느꼈다. 가슴이 들썩이며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우리가 심하게 다툴 때마다 나를 굴복시키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던 그 단골 협박. 그는 내가 외톨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협박이 나를 무너뜨리고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인색하고 배은망덕한 년. 민준이 앞마당까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매우 흉악해 보였다. 네가 계속 우리 가족한테 인색하게 굴고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길 거부한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너 같은 불효막심한 아내는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박 여사와 민지는 숨을 죽이고 약간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입가에 비웃음이 다시 번졌다. 그들은 분명 이혼 협박이 나를 겁먹게 하고 결국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 내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만들 천재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주는 가슴을 쭉 펴고 서 있었다. 턱을 높이 쳐들고 내가 울며 그의 다리를 붙잡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를 기다리는 경멸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한낱 환상에 불과했다. 내 눈꺼풀에서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두려움에 찬 흐느낌도 없었다. 내 입술에서 용서를 구하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숨을 고르게 쉬어 차분함을 유지했다. 민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박 교사와 민지에게로 돌렸다. 차갑고 아주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천천히 번졌다.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듯 엄청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던 말이었다. 좋아요. 나는 크고 명확하며 침묵을 완벽하게 깨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의 거만한 미소는 폭풍에 날아간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부풀었던 그의 가슴은 갑자기 꺼져버렸다. 박 여사와 민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들 셋은 마치 돌처럼 굳어 형용할 수 없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내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내 결정이 확고하고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증명했다. 민준이 자랑하던 비장의 무기는 방금 그의 얼굴을 아주 세게 강타했다. 진정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치명적인 이혼 동의의 말을 내뱉은 후 나는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민지의 창백한 얼굴이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볼 틈도 없이 단 1초도 기다리지 않았다.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나는 몸을 돌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걸음으로 뒷마당 테라스를 떠났다. 세라믹 바닥에 내 슬리퍼가 부딪히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고 단호하게 들리며 갑자기 너무나도 넓게 느껴지는 집의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열쇠를 돌렸다.
나는 그 티크나무 문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들이마신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신선하게 느껴졌다. 심장이 꽤 빨리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기 때문이었다. 엄청난 해방감이 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내가 해냈다. 나는 그동안 허울뿐인 신성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던 고통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분명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쉽게 이혼 협박에 동의했으니 그들은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가장으로 여겼던 남편의 지배에 맞서 싸울 확고한 기반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내 인내의 기반은 김 변호사님이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무너져 있었다. 오늘의 내 단호함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돌처럼 굳어버린 상처의 결과였다. 내 생각은 몇 달 전, 정확히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기 6개월 전,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시기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매우 어색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 후 항상 정시에 집에 오던 민준이 늦은 밤, 심지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이유는 항상 진부했다. 회사에서 야근, 프로젝트 마감, 또는 다른 도시에서 온 중요한 고객과의 갑작스러운 회의. 처음에는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내로서 나는 그 모든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는 심지어 그가 돌아오지 않아 식탁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을 자주 만들어 두었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데우곤 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지 않는다. 서서히 나는 내 양심을 괴롭히는 작은 디테일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그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넣으려고 했다. 그때 내 후각이 아주 낯선 냄새를 맡았다. 그 흰 셔츠에서는 평소처럼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아주 달콤한 여성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다. 희미했지만 셔츠 깃에 충분히 강하게 배어 있었다. 바닐라와 섞인 백합 향기. 그것은 결코 내 향수가 아니었다. 나는 그런 종류의 향수를 써본 적이 없었다. 나는 상쾌한 과일 향이나 녹차 향을 더 좋아했다. 그날 밤 이후 내 의심은 장마철의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대해 매우 방어적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식탁 위나 침대 옆 탁자에 화면 잠금도 없이 아무렇게나 두곤 했는데 갑자기 그 휴대폰은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한 물건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도 어디든 가지고 다녔으며 내가 들어오는 알림을 볼 수 없도록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었다. 나에 대한 그의 차가운 태도도 점점 심해졌다. 그는 나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신체 접촉을 피했으며 우리 사이에 심각한 다툼을 유발하기 위해 사소한 실수를 더 자주 찾아냈다. 내 모든 의심의 정점은 약 4개월 전에 일어났다. 그때 나는 휴대폰 앱을 통해 개인 저축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계좌는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여 노후를 더 편안하게 보내시게 하려는 계획으로 디자이너로서 힘들게 번 돈을 모두 모아둔 곳이었다. 내 저축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서 심장이 맺는 것 같았다. 그 돈은 몇 차례에 걸쳐 거액으로 민준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는 민준이 회사 동료와 부업을 시작하는데 상품 구매 대금을 메울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 통장과 보안 카드를 빌려달라고
반은 애원하고 반은 강요했던 때를 똑똑히 기억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는 그의 달콤한 약속을 믿고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 수억 원을 갚기는커녕 민주는 내가 그 돈에 대해 물을 때마다 오히려 화를 냈다. 남편의 경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를 비난했다. 내 돈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사실은 내가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나에게 솔직해지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내 돈이 사라진 것을 안 바로 그날, 나는 현재 전문 사설 탐정 사무소에서 일하는 대학 시절 오랜 지인에게 연락했다. 나는 그의 서비스를 고용하여 민준에 대한 모든 기본 정보, 그의 일상, 사무실 주소 등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 외에 그가 어디를 가든 미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이 모든 거짓말을 깨뜨릴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저축을 그 탐정의 운영 비용으로 희생했다. 3주가 매우 느리고 고통스럽게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바보 같은 아내인 척 연기를 해야 했다. 민준에게 계속 잘해주고 아침을 차려주고 그가 집에 돌아올 때 미소로 맞이했다. 반면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폭풍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사설 탐정은 한적한 외곽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는 방구석에 앉아 검은 모자와 가죽 재킷을 입고 나무 테이블 위에 크고 두꺼운 갈색 봉투를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별말 없이 그는 그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요청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서아 여사님. 그가 낮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열어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남편은 생각보다 허술하더군요. 아주 부주의하게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손과 참았던 숨으로 나는 그 갈색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주변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지는 것을 느꼈고 크고 컬러풀한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그 사진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잔인한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눈물이 몇 장의 사진을 적셨다. 거기에는 내 남편 민준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한 아주 예쁜 젊은 여성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다. 그들은 고급 쇼핑몰을 나란히 걸으며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그들이 민준이 나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5성급 레스토랑에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시 공원에서 서로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가장 산산조각낸 것은 꽤 비싼 부티크 호텔 로비 앞에 민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진들이었다. 이어서 그들 둘이 다음날 아침 다른 옷을 입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다정함으로 그 호텔을 나서는 사진이 있었다. 그 후 탐정은 나에게 작은 USB 드라이브를 주었다. 이 안에는 몇 개의 짧은 비디오 녹화본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부 연결을 통해 사본을 입수하는 데 성공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이 있습니다. 그 자금 흐름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즉시 방에 틀어박혀 남은 힘을 다해 노트북을 켰다. 나는 그 비디오를 재생하여 그 안에 있는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이고 단지 그와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증거는 그 계좌 거래 내역 문서 파일이었다. 그 계좌는 민준 명의였지만 자금 흐름을 담는데 특별히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맞춰보라. 그렇다. 대부분이 허구의 사업 자본금이라는 핑계로 그가 빌린 내 저축에서 온 수억 원이었다. 그 거래 내역 문서는 내 피땀 어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장비를 사는데도 사업 자금으로도 쓰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불륜 상대인 리나라는 이름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녀는 알고 보니 그의 사무실 같은 부서 동료였다. 내 돈은 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 장신구, 새 오토바이 값과 맞먹는 수입 명품 가방을 사주는 데 쓰였다. 매 주말마다 고급 살롱과 뷰티 클리닉의 관리 비용,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배신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던 부티크 호텔의 객실 요금까지도. 그날 하루 종일 울어 부은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나 먼지가 되어버렸다. 내가 사랑으로 쌓아 올린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민주는 내 신뢰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신 앞에서 한 우리의 신성한 결혼 서약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불륜 상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위해 교활하게 내 노력의 결실을 강탈했다. 반면 집에서는 내가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고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면 항상 나를 꾸짖었다. 하지만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 안에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다. 내 슬픔과 절망은 서서히 증발하여 차갑지만 불타오르는 증오와 분노로 변모했다. 그날 내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부터 나는 민준이라는 패배자를 위해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나는 나 자신이 약하고 무력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증거를 아주 깔끔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내 옷장 바닥에 숨겨둔 작은 금고 안에 넣었다. 나는 그를 파괴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그가 나를 파괴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적이 찾아왔다.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1,0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 주신 유언은 내 가슴에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준 신선한 바람이었다. 그 유산은 나에게 재정적인 힘과 혼자 설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주었다. 더 이상 이 기생충 같은 가족의 그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눈을 뜨고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긴 상념에서 깨어났다. 나는 옷장으로 걸어가 맨 아래쪽에 쌓인 옷더미를 치우고 내 비밀의 작은 금고를 열었다. 사진과 계좌, 거래 내역 사본이 담긴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다. 나는 천천히 그 표면을 쓰다듬었다. 내 비밀 무기는 준비되었다. 민준이 이혼 협박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크게 착각한 것이다. 이 이혼은 내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안겨줄 파멸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기생충 같은 가족. 준비해라. 진정한 폭풍이 곧 너희의 오만을 깨끗이 쓸어버릴 테니까. 주요 공연은 거실에서 곧 시작될 것이고 나는 그들이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이 해충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나는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안방을 나섰다. 마치 양어깨에서 수톤의 짐이 막 들어 올려진 것 같았다. 내 손에는 민준의 배신 증거가 담긴 두꺼운 갈색 봉투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느껴졌다. 평소 조용했던 집복도는 이제 마지막 전장으로 향하는 내 단호한 발걸음에 말없는 증인이 된 것 같았다. 멀리서 나는 여전히 뒷마당 테라스에서 박 여사와 민지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모양이었다. 여전히 내 이름을 일부러 크게 욕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방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뒷마당 테라스 문턱에 이르러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매우 역겨운 광경을 관찰했다. 민주는 얼굴이 붉어진 채 서성이고 있었고 손은 허리에 얹고 가끔 의자 다리를 거칠게 찼다. 박 여사는 아까 가져온 고급 주택 브로셔로 얼굴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민지는 짜증스럽게 입술을 삐죽 내민 채 휴대폰 화면에 무언가를 치고 있었다. 그들 셋은 마치 자신들이 붙어 살던 숙주가 더 이상 피를 빨아먹히기를 거부하자 화가 난 기생충 무리처럼 보였다.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나는 그들의 분노에 찬 분주함을 깨뜨리는 매우 차분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내 쪽을 돌아보았다. 민주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경멸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분명 내가 울면서 사과하고
이혼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이 테라스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만함이 그의 눈빛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신하가 발 아래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왕처럼. 왜 돌아왔어? 내 오만함에서 깨어났나? 민준이 매우 거만하고 짜증나는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가 아까 한 이혼 얘기를 취소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런 다음 즉시 네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오늘 당장 그 돈을 인출해.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없어. 그건 내 일이야. 확실한 건 우리 엄마가 최대한 빨리 그 집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테라스 중앙에 있는 나무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가 손을 들어 올리고 그 두꺼운 갈색 봉투를 꽤 세게 테이블 위에 내리쳤다. 봉투가 나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박 여사와 민지가 자리에서 살짝 움찔했다. 얇은 먼지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열어봐요, 민준 씨. 내가 짧게 말했다. 내 눈은 조금도 깜빡이지 않고 민준의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 갈색 봉투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본 다음 역시 혼란스러워 보이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거칠고 조급한 동작으로 민준은 봉투를 잡아 위쪽을 찢고 내용물 전체를 강제로 꺼내 테이블 위로 흩뿌렸다. 그 순간 우리 집 뒷마당 테라스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큰 사이즈로 인쇄된 컬러 사진들이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준과 그의 불륜 상대인 리나의 얼굴이 테이블 구석구석을 장식했다. 고급 부티크 호텔 로비 앞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역겨운 웃음을 터뜨리며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면 누구도 봐서는 안 될 다른 친밀한 사진들이 있었다. 그 사진 더미 사이에는 내 저축계좌에서 민준의 계좌로, 그리고 다시 리나의 계좌로 자금이 흘러가 신용카드 청구서와 사치품 쇼핑 비용을 지불했음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몇 장도 끼어 있었다. 분노로 시뻘겋던 민준의 얼굴은 이제 막 관에서 꺼낸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가 사진 중 하나를 주우려고 할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의 눈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휘둥그레졌다. 턱이 떨어지고 그는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민준의 반응에 호기심을 느낀 박 여사와 민지는 테이블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친밀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의 눈도 공포에 질려 커졌다. 민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박 여사는 숨을 죽인 채 굳어버렸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서아야? 민준의 목소리가 마침내 나왔지만 매우 약하고 떨리며 거의 절망적인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오만한 가면은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 씨.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 동안 당신의 추악한 짓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리나라는 직장 동료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당신이 내 저축, 내 피땀 어린 돈을 가짜 사업 자금이라는 핑계로 훔쳤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그 돈을 당신의 불륜 상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썼고요. 내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며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분노와 실망을 터뜨렸다. 나는 테이블 위에 계좌 거래 내역 더미를 가리켰다. 저것 좀 봐요. 저기 있는 숫자들을. 할아버지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썼어야 할 수억 원을 당신은 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장신구와 비싼 가방을 사주는 데 썼어요. 그리고 이제 뻔뻔하게도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내 할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정말 뻔뻔한 기생충 가족이에요. 나는 아들의 그렇게 명백하고
현실적인 배신 증거를 보고 나면 박 여사가 부끄러워하고 나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시어머니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도덕성이 오래전에 죽어버린 탐욕스러운 여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민준을 꾸짖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박 여사는 등을 곧게 펴고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전혀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준이가 다른 여자가 있으면 어쨌다는 거냐? 박 여사가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내 아들이 다른 데서 위안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야. 거울 좀 봐, 서아야. 넌 정말 지루한 아내야. 뻣뻣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지. 집에서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항상 그 컴퓨터 작업에만 바쁘잖아.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항상 따지고 계산적이지. 어떤 남자라도 너 같은 여자랑 오래 있고 싶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즐거움이 필요해. 그를 부려먹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가난뱅이처럼 계산적인 여자가 아니라. 나는 그 미친 논리에 정말 큰 소리로 웃었다. 시어머니가 방금 내뱉은 말에 공허하고 비꼬고 엄청난 역겨움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그녀가 만든 농담이 너무 웃겨서 눈꼬리에서 눈물까지 흘렀다. 와, 대단한 변명이네요, 어머님. 웃음이 잦아들자 나는 그녀의 눈을 꿰뚫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뛰어난 논리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돈 수억 원을 훔쳐서 불륜 상대 여자에게 쓰는 건 그게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거군요. 정말 어머님은 자식 교육에 아주 실패한 부모의 표본이시네요. 민준 씨가 비겁한 도둑으로 자란 것도 당연하네요. 어머니 자신이 그런 더러운 짓을 지지하니까요. 무례한 년, 서아야. 감히 내 엄마를 모욕해. 민준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치며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고 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는 나를 때릴 것처럼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요. 그럼 오늘 당장 이 사진들과 거래 내역 증거가 당신 회사 전체 왓츠앱 그룹, 당신 상사, 그리고 리나의 가족에게 퍼질 거라고 장담하죠. 해가 지기 전에 당신과 당신 불륜 상대의 경력이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나는 매우 치명적인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민주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는 내가 허풍을 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혐오감이 극에 달한 채로 그들 셋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신들의 드라마에 질렸어요. 이 집에서 당신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요. 오늘 밤 당장 쫓아낼 거예요. 뭐라고? 우리를 쫓아낸다고. 아까부터 조용히 겁에 질려 있던 민지가 이제 투덜거리는 항의조로 입을 열었다. 형님은 우리를 쫓아낼 권리가 없어요. 이건 민준 오빠 집이잖아요. 등기도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오빠 소유예요. 민준은 여동생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다. 민지 말이 맞아.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넌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낼 권리가 조금도 없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야. 이 미친 여자야. 나는 비스듬히 웃었다. 아주 깊은 경멸의 미소였다. 민준 씨, 정말 바보예요. 아니면 일부러 기억상실인 척하는 거예요? 등기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당신이 어린애처럼 떼를 쓰고 졸랐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금 5억 원에 대한 이체 증거와 지난 3년 동안 매달 낸 할부금 이체 증거는 모두 제 개인 계좌에서 나왔어요. 나는 그 모든 거래 내역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미 변호사님께 제출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이 이 집을 위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판사님 앞에 드러났을 때
법적으로 누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가질지 두고 보자고요. 민주는 말이 없었다. 입이 조금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한 말이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거짓된 자존심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몸을 돌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으로 가서 민준의 큰 여행 가방 2개를 꺼내 그의 모든 옷, 신발, 개인 물품을 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의 정장이 구겨지든 전자제품이 아무렇게나 쌓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단지 최대한 빨리 내 집에서 그의 존재의 모든 흔적을 청소하고 싶었다. 2가방이 가득 차고 억지로 닫은 후 나는 그것들을 거실로 끌고 나왔다. 박 여사, 민지, 그리고 민준이 혼란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내 뒤를 따랐다. 현관문에 이르렀을 때 나는 문을 활짝 열고 그 2개의 큰 가방을 앞마당으로 던져버렸다. 가방 바퀴가 시멘트 바닥에 거칠게 긁히는 소리가 내 귀에는 매우 만족스럽게 들렸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출구를 가리키며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명령했다. 다시는 당신들의 더러운 발을 이 집에 들여놓지 마. 우리는 가정법원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내 말 기억해. 민준 씨, 나는 내 유산에서 단 한 푼도 당신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결혼 생활에서 빈손으로 나가게 할 거야. 당신이 처음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처럼.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서려고 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마치 내 얼굴을 핥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이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그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매우 망연자실하고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는 어머니와 민지의 팔을 끌어 문 밖으로 나가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 아래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마치 주인에게 쫓겨난 개처럼 힘없이 가방을 끌었다. 나는 문턱에 서서 집마당을 떠나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등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정문을 지나자마자 나는 튼튼한 티크나무 문을 꽤 세게 쾅 닫고 열쇠를 2번 돌렸다. 나는 문에 기대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집의 공기가 이보다 더 신선하고 자유롭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해충들은 마침내 사라졌고 자유로운 서아로서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밤의 극적인 추방 이후 며칠은 나에게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평소 민준의 그림자로 답답하게 느껴졌던 집은 이제 너무나 넓고 조용하며 평화롭게 느껴졌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도심에 있는 김 변호사님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보냈다. 우리는 철저한 법적 전략을 세우고 할아버지의 자산 소유권 증명서, 집 구매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민준의 매우 불리한 불륜 증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집했다. 김 변호사님은 매우 뛰어나고 꼼꼼한 베테랑 변호사였다. 그는 모든 법적 허점이 단단히 막혀 있는지 확인하여 민준과 그의 변호사가 나중에 법정에서 조작할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 그날 아침 조정과 함께 소장 낭독이 예정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밖은 매우 맑았다. 아침 햇살이 나를 가정법원 건물로 데려가는 차창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우아하고 깔끔한 남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자연스럽지만 단호한 화장을 하고 내 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하이힐을 신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항상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오늘 나는 내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준비가 된 승자로 왔다. 가정법원 건물은 이미 각자의 가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꽤 덥고 시끄러웠다. 김 변호사님이 우리의 법적 무기가 담긴 그의 상징적인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내 옆에서 차분한 걸음으로 걸었다. 우리가 재판 대기실로 걸어갈 때 내 눈은 즉시 방구석의 긴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세 사람을 포착했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민지가 거기에 있었다. 오늘의 그들의 모습은 매우 과장되고 눈에 띄었다. 민주는 싸구려처럼 보이는 번쩍이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박 여사와 민지는 대낮에 법원 건물에 있기에는 너무 과한 드레스와 금장 신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민준 옆에는 굵은 콧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가 앉아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민준이 고용한 변호사일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했다. 나의 도착을 보자마자 박 여사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민지는 비꼬는 듯 코웃음을 치며 얼굴을 돌렸다. 한편 민주는 턱을 높이 쳐들고 거만한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지만 안타깝게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가짜처럼 보였다. 그는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러자 그 변호사는 매우 짜증나는 경멸적인 미소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김 변호사님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늘 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기가 우리 사건 번호를 불렀다. 우리 모두는 차갑고 격식 있는 재판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장과 2명의 배석 판사는 이미 앞쪽에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와 김 변호사님은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민준과 그의 변호사는 왼쪽에 앉았다. 박 여사와 민지는 맨 뒷줄의 방청석에 앉았다. 그들의 눈은 경계심 가득하게 계속 나를 감시했다. 내가 단호하게 모든 형태의 화해를 거부하고 이혼을 고집했기 때문에 조정 절차가 완전히 실패로 선언된 후 재판은 즉시 피고인 민준 측의 소장 낭독으로 이어졌다. 콧수염을 기른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거만한 스타일로 정장을 바로잡고 확신에 찬 것처럼 들리도록 최대한 무겁고 큰 목소리로 소장을 읽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인 민준 씨는 원칙적으로 서아 씨가 제기한 이혼 신청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공동 재산, 즉 재산 분할에 대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 변호사가 손을 공중으로 흔들며 말했다. 첫째, 우리는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요구합니다. 그 집은 법적으로 제 의뢰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 의뢰인은 서아 씨가 최근에 받은 1,000억 원의 유산 총액 중 50%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그 재산이 원고가 제 의뢰인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을 때 원고의 손에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그 재산은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야 할 공동 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500억 원에 달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민주는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치 이미 수백억 원을 손에 쥔 것처럼 조롱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뒷좌석에서 박 여사와 민지는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을 반짝이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정말로 깊은 망상 속에 살고 있었다. 이 나라의 법이 그들의 교활한 욕망에 따라 쉽게 구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재판장은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내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재산 분할 요구에 대한 원고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일어섰다. 그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큰 소리를 내거나 거만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카리스마와 광범위한 지식만으로도 민준의 변호사의 허튼 소리를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그는 우리의 변론 서류가 담긴 서류철을 열고 깊은 존경심으로 재판부를 쳐다보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 측이 제기한 모든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 요구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맑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1,000억 원의 유산에 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의뢰인인 서아 씨는 혼전 계약 없이 할아버지로부터 절대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실정법상 그 1,000억 원은 순전히 서아 씨의 개인 재산이며 민준 씨는 그 유산에 대해 단 한 푼의 권리도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은 대낮의 번개처럼 재판정을 강타했다. 민준의 거만한 미소는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공황 상태로 넓어졌고 그는 즉시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 남자의 정장 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하지만 콧수염을 기른 그 변호사는 단지 침을 삼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방금 부인할 수 없는 기본적인 법 조항에 의해 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뒷좌석에서 박 여사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의 입은 500억 원의 아름다운 꿈이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벌어졌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막 그의 쇼를 시작했을 뿐이었다. 둘째, 피고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관하여 김 변호사님이 판사에게 건네기 위해 두꺼운 서류 더미를 서기 테이블에 넘기며 계속했다. 피고의 이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유력한 시중은행에 공식적으로 검증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주택 구입 계약금 5억 원과 3년 연속 매달 낸 할부금 전액이 제 의뢰인인 서아 씨의 개인 계좌에서 독점적으로 지불되었음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증명합니다. 민준 씨는 그 주택 구입에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원칙과 자금 출처 증명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주택이 서아 씨의 완전한 소유로 지정되기를 요구합니다. 민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할 뿐만 아니라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마치 의자가 갑자기 그의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못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 변호사님이 사진과 다른 계좌 거래 내역 사본이 담긴 큰 봉투를 들어 올렸다. 우리는 혼인 기간 동안 민준 씨가 리나라는 여성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사진 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형태의 강력한 증거를 첨부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준 씨가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의 개인 저축 3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전액 그의 불륜 상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위해 사용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거부 외에도 우리는 만약 그가 계속해서 제 의뢰인의 재산 일부를 강요한다면 가족 내 횡령 범죄 행위로 민준 씨를 경찰에 고발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매우 숨막히는 침묵이 즉시 재판정을 장악했다. 재판장은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불륜과 자금 횡령 증거 더미를 불쾌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그 후 날카롭고 경고에 찬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감히 재판장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참으며 몸을 떨면서 신발 끝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모든 거짓말, 탐욕, 그리고 마음의 부패는 이제 재판부 앞에서 벌거벗겨졌고 국가 문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그가 오늘 받은 법적 따귀는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따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증거 조사 절차가 끝나고 판사가 몇 분간 토론할 시간을 준 후 마침내 판사의 망치가 매우 단호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내려쳐졌다. 그 망치 소리는 내가 평생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법원은 공식적으로 내 이혼 소송을 전적으로 승인했고 민준의 모든 재산 분할 요구를 예외 없이 기각했으며 집과 유산을 전적으로 내 개인 재산으로 지정했다. 절대적인 승리가 내 손에 있었다. 우리가 재판정을 나설 때 분위기는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나는 턱을 높이 쳐들고 활짝 웃으며 김 변호사님께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다.
반면 내 뒤에서는 민준이 힘없이 걸었고 어깨는 축 처지고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작별 인사도 없이 서둘러 그를 떠나버렸다. 아마도 완전히 패배한 것이 부끄럽고 이제 의뢰인이 가난해져서 수임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갑자기 박 여사가 나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매우 역겨운 애원하는 얼굴로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거진 눈물이 그녀의 눈꺼풀에 고였다. 서아야, 서아야, 제발 이 소송을 취하해줘. 민준이가 불쌍하잖니. 걔가 실수한 거야. 우리 가족끼리 잘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민준이한테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약속할게. 제발, 서아야, 우리를 버리지 마. 그녀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지만 가능한 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나는 한때 나를 항상 모욕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북극의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가족이라고요? 언제부터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죠? 변호사가 1,000억 원의 유산을 낭독한 순간부터요. 나는 낮지만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꼬았다. 그 거진 눈물은 넣어두세요. 어머님, 여기서 나가세요. 도둑놈 근성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당신들 얼굴을 보일 생각 마세요. 쇼는 끝났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몸을 돌려 법원 복도에서 자신들이 만든 파멸 속에 굳어버린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민지를 남겨두고 떠났다. 내 발걸음은 가볍게 법원 건물을 빠져나와 아침 햇살의 따스함과 매우 놀랍게 느껴지는 자유의 공기를 맞이했다. 내 과거의 짐은 저 뒤에 남겨졌고 내 앞에는 밝고 행복 가득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이겼다. 그들의 파멸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즉각적인 카르마가 그 탐욕스러운 기생충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지켜보는 것이 몹시 기대되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쳐지고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받은 후 첫 몇 달은 내 평생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마치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찬 답답한 방에서 막 빠져나와 이제 매 순간 신선하고 깨끗한 산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같았다. 평소 긴장감, 터무니없는 요구, 그리고 민준과 그의 가족의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완전히 나의 궁전이 되었다. 나는 집 구석구석을 리모델링하고 칙칙한 벽지를 밝은 파스텔 톤으로 바꾸고 나쁜 기억이 담긴 모든 낡은 가구를 버리고 뒷마당 정원을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이 모든 것을 내 돈으로 했다. 한때 도둑놈 근성을 가진 내 전남편에게 항상 빨렸던 그 돈으로 할아버지의 유산은 완전히 현금화되어 내 통제하에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 부문과 우량주에 매우 신중하게 투자했다. 내가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바쁜 동안 민준과 그의 가족의 파멸 소식은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 귀에 들어왔다. 세상은 참으로 좁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은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작용했다. 첫 번째 소식은 민준이 일하던 곳에 몇몇 사람들을 아는 내 옛 직장 동료 중 한 명에게서 왔다. 알고 보니 그날 집 테라스에서 했던 내 위협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우리 이혼 판결이 난 다음 날, 나는 민준과 리나의 불륜 사진 사본과 내 계좌에서 민준의 계좌로 그리고 다시 리나가 흥청망청 쓰는데 사용한 리나의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거래 내역 증거를 깔끔하게 포장했다. 나는 그 패키지를 그들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책상으로 직접 익명으로 보냈다. 인사부장에게도 참조로 보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그 증거를 회사에서 입이 가장 가벼운 몇몇 동료들에게 익명의 연쇄 메시지를 통해 퍼뜨렸다. 그 폭발 효과는 엄청났다. 그 패키지가 도착한 바로 그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항상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범적인 직원 이미지를 유지해왔던 리나는 즉시 모든 부서의 가십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남의 남편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아내로부터 훔친 돈을 즐겼다는 사실은 회사 경영진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회사는 도덕성을 매우 중시했고 기업의 좋은 평판을 더럽힐 수 있는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준과 리나는 이사회에 불려갔다. 그들 둘은 심각한 윤리 강령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불명예 해고되었다. 민준이 내 앞에서 항상 자랑했던 경력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잿더미가 되었다. 민준의 파멸은 그의 사무실 출구에서 멈추지 않았다. 내 전 남편은 내 집에서 쫓겨난 후 리나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즉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의 가방을 마당으로 던져버린 그날 밤, 민주는 자신감 넘치게 택시를 예약하고 리나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리나가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매우 세게 후려쳤다. 리나의 전 이웃들로부터 퍼진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매우 심한 다툼이 있었다. 민준이 법정에서 완전히 패소하여 1,000억 원의 지분은커녕 그동안 약속했던 호화로운 집도 얻지 못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던 리나는 즉시 진짜 괴물로 변했다. 그 돈에 눈먼 여자는 민준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실업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 2개의 큰 가방을 끌며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마자 리나는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문을 살짝만 열고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경멸적인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리나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민준을 쓸모없는 거짓말쟁이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리나는 알고 보니 내 돈으로 산 민준이 준 모든 선물을 던져버렸고 그를 거기서 쫓아내며 만약 민준이 감히 그녀의 아파트 층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경비원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아파트 문이 민준의 코앞에서 쾅 닫혔다. 그날 밤 항상 자신이 가장 강력한 남자라고 느꼈던 오만한 민준은 텅 빈 배를 움켜쥐고 기차역 로비에서 잠을 자야 했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가운데 구겨진 옷이 든 가방을 지켜야 했다. 그는 도랑의 자갈을 줍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고 이제 그 자갈조차도 그를 매우 심하게 다치게 했다. 박 여사와 민지의 운명은 훨씬 더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후 그들은 홍수가 잦은 도시 외곽의 작고 허름한 연립주택을 빌려야 했다. 박 여사의 저축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동안 유지해온 오만함은 자신들이 숙주를 잃은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현실과 가혹하게 충돌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재앙은 민지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매우 집착하고 이미 캠퍼스의 사교계 친구들에게 곧 스포츠카와 에르메스 가방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민지는 내 이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매우 어리석고 치명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 유산이 반드시 그녀의 가족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매우 확신했던 민지는 매우 혹독한 이자를 부과하는 여러 불법 온라인 대출 앱에서 몰래 거액의 돈을 빌렸다. 그녀는 그 대출금을 자동차 계약금을 내고 캠퍼스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중고품 중개인에게서 몇 개의 명품 가방을 사는데 사용했다. 민준이 법원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민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그 온라인 대출 할부금을 갚을 돈이 없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 대출 이자는 수억 원으로 부풀어 올랐다. 공포가 시작되었다. 민지와 박 여사의 휴대폰은 빚쟁이들의 위협과 욕설을 받으며 끊임없이 울려댔다. 돈도둑 현상 수배라는 글이 적힌 민지의 사진이 그녀의 휴대폰 연락처 전체, 심지어 교수와 캠퍼스 친구들 그룹에까지 퍼졌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민지는 대학을 그만두고 그 답답한 연립주택에 틀어박혀야 했다. 그 공포의 정점은
어느 흐린 오후에 일어났다. 몸집이 크고 험상궂은 얼굴을 한 빚쟁이 무리가 그들의 임대주택을 찾아왔다. 그 빚쟁이들은 거칠게 소리치고 문을 거의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온 동네 주민들의 이목을 끄는 소란을 피웠다. 박 여사와 민지가 계속 안에 숨어 나오기를 거부하자 그 깡패들은 마침내 그 임대주택의 앞벽 전체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그들의 유일한 작은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강제로 빼앗아갔다. 압박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박 여사는 마침내 히스테리하게 울며 밖으로 나왔다. 한때 나에게 300억 원짜리 호화주택을 사달라고 요구했던 그 늙은 여자는 이제 젖은 땅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빚쟁이들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들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딸의 빚 일부를 갚기 위해 박 여사는 진짜든 가짜든 자신의 모든 금 장신구를 매우 싼 값에 벼룩시장에 팔아야 했다. 그녀는 심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매일 민지와 나누어 먹을 도시락 하나를 사기 위해 이웃들의 빨래를 해주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모든 고통에 대한 소식을 나는 내 아름다운 궁전의 뒷마당 테라스에 편안히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들었다.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파멸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 오만, 그리고 악의 결과였다. 그들은 독을 먹으려던 기생충이었고 이제 그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우주는 매우 공정한 방식으로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작동한다. 즉각적인 카르마는 완전히 지불되었고 이제 내가 그 과거의 책을 완전히 닫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였다. 이혼의 폭풍과 기생충, 가족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끝난 지 2년이 흘렀다. 시간은 정말로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에 대한 최고의 치유자였으며 동시에 누가 진정으로 빛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자신을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서아가 아니었다. 나는 훨씬 더 강하고 독립적이며 힘 있는 여성으로 진화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쓸모없는 사치품을 사는데 낭비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머리를 굴려 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만의 작은 제국을 건설했다. 나는 그 자금의 대부분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교육과 권한 부여를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나는 이 재단을 할아버지께 대한 영원한 존경의 표시로 박현식 재단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분은 나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강철 같은 정신력도 물려주셨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나는 수도의 상류층 지역에 매우 성공적인 아트 갤러리와 인테리어 디자인 부티크를 열었다. 내 고객은 이제 고위 관료,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유명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류층 출신이었다. 이 엄청난 바쁜 생활은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내 삶이 매우 의미 있고 목적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다. 오늘 밤은 내 새로운 경력 여정에서 가장 특별한 밤 중 하나였다. 박현식 재단은 도심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의 대형 볼룸에서 연례 자선 갈라 또는 기금 모금의 밤을 개최하고 있었다. 이 행사에는 거액의 기부를 할 준비가 된 수백 명의 VIP 초대 손님이 참석했다. 나는 정문 입구 근처에 서서 가장 진심 어린 미소로 도착하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내 친한 친구가 특별히 디자인한 짙은 에메랄드색의 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내 몸을 완벽하게 감싸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우아함과 자신감을 돋보이게 했다. 내 머리는 몇 가닥을 얼굴을 감싸도록 남겨둔 현대적인 업스타일로 꾸몄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장신구가 내 목을 장식했다. 몇몇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가끔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매우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느낄 자격이 있었다. 방구석에서 미니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의 왁 아지꺼란 소리 속에서 나는 약간 목이 말라 미네랄 워터 한 잔을 가지러 뒤쪽의 뷔페 테이블로 걸어가기로 했다. 뷔페 구역은 매우 웅장했고 전 세계의 호화로운 요리로 가득했다. 깔끔한 유니폼 흰 셔츠, 검은 조끼, 나비 넥타이를 입은 호텔 웨이터들이 손님들의 잔이 비지 않도록 분주하게 오갔다. 내가 막 차가운 물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들었을 때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구 근처에 약간 숨겨진 방구석에서 꽤 요란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유리의 쨍그랑 소리에 내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려 유니폼을 입은 남자 웨이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방금 더러운 접시와 유리잔이 쌓인 큰 쟁반을 떨어뜨린 것 같았다. 접시들은 산산조각이나 흩어졌고 남은 음식 소스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다. 케이터링 감독이나 슈퍼바이저처럼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즉시 그 불쌍한 웨이터에게 다가갔다. 그 슈퍼바이저는 매우 화가 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는 춘춘거리는 소리지만 압박감 가득한 목소리로 그 웨이터를 꾸짖기 시작했다. 일 좀 제대로 못해. 이건 상류층 행사야. 우리 호텔 망신시키지 마. 일도 느려 터졌는데 이제 물건까지 부수냐. 매니저님이 보기 전에 빨리 다 치워. 안 그러면 이번 달 월급은 다 깎일 줄 알아. 슈퍼바이저가 그 웨이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남자 웨이터는 깊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거칠고 더러워 보이는 그의 손은 장갑도 없이 서둘러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을 때 떨렸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제발 월급은 깎지 말아주세요, 실장님. 아픈 어머니 식비가 필요합니다. 그 웨이터가 목이 메고 절망적인 매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그 목매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자 내 심장이 즉시 더 빨리 뛰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하는 목소리였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때 나에게 소리치고 명령하고 오만함 가득하게 나를 깎아내리던 그 목소리. 천천히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나는 그 구역으로 다가가 그 웨이터가 무릎 꿇고 있는 곳에서 약 2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참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조용히 서서 유리 조각을 줍느라 바쁜 그 웨이터의 등을 쳐다보았다. 그의 몸은 매우 말라 보였다. 어깨는 축 처졌고 그의 흰 셔츠 유니폼은 너무 크고 약간 낡아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낀 것처럼 그 웨이터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음식 소스 잔여물로 뒤덮인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들고 있던 그 남자는 민준이었다. 내 전 남편, 그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눈 밑은 검고 두꺼워졌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한때 포마드로 깔끔하게 빗어넘겼던 그의 머리는 이제 칙칙하고 헝클어져 보였다. 한때 명망 있는 회사에서의 직위를 자랑했던 잘생기고 거만한 남자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탐욕에 의해 파괴된 인간의 빈 껍데기뿐이었다. 민준의 눈은 자신 앞에 우뚝 서 있는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휘둥그레졌다. 그는 내 아름다운 드레스, 내 목의 장신구를 쳐다본 다음 다시 표정 없는 내 차분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엄청난 충격,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그의 지친 눈에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 있던 유리 조각이 슬픈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다시 떨어졌다. 서아야.
그가 지나가는 바람의 속삭임처럼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나를 쳐다볼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그를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천사인 것처럼. 서아야, 정말 너야. 너, 오늘 밤 정말 아름다워. 나는 그의 칭찬에 대답하지 않았다. 내 얼굴은 조각된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되었다. 분노도 증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의 연민도 없었다. 나는 단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을 쳐다보듯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서아야, 제발 도와줘. 민준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는 듯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하지만 내 매우 날카로운 시선을 보고는 그만두었다. 그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져 움푹 들어간 뺨을 적셨다. 나는 망했어. 서아야. 나는 정말 망했어. 엄마는 아프시고 민지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리나는 나를 그냥 버렸어. 나는 해고당했고 내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어떤 회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후회해, 서아야. 너를 버린 걸 정말 후회해. 제발 용서해줘.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발 도와줘. 그의 울음소리는 매우 비참하게 들렸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불협화음의 노래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매우 우아한 동작으로 어깨의 숄 위치를 바로잡은 다음 눈물이 가득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나는 내가 모르는 호텔 웨이터에게 말하는 것처럼 매우 차분하고 격식 있으며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손님이 미끄러지거나 다치기 전에 이 유리 조각을 빨리 치우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건 상류층 자선 행사입니다. 전문성을 유지해 주세요. 민준의 눈이 더욱 휘둥그레졌다. 그는 말없이 굳어버렸다. 입이 조금 벌어졌다. 그는 내가 더 이상 그를 전 남편, 과거, 심지어 적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그는 이제 우연히 내 행사에서 접시를 떨어뜨린 케이터링 웨이터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모욕은 무시당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밤 그에게 준 것이었다. 그가 내 말에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는 우아하게 몸을 돌렸다. 내 에메랄드 드레스 자락이 대리석 바닥을 부드럽게 스쳤다. 내가 더러운 유리 조각 가운데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그를 남겨두고 걸어갈 때 나는 주 무도회장으로 다시 걸어갔다. 샹들리에의 밝은 빛과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향해 최고의 복수는 항상 분노의 외침이나 잔인한 보복 공격일 필요는 없다. 가장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복수는 카르마가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크고 찬란한 성공을 일구는 데 집중하여 한때 우리를 아프게 했던 기생충들의 존재가 우리 신발 끝에 붙은 먼지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내 이름은 서아. 그리고 이것은 나의 승리의 이야기다.